우선 헤리티지 재단이 이제 올해 들어와가 지난 3월 달에 G7에 한국을 동참시켜서 G8로 확장하자라는 이제 공식 보고서를 내놨고, 그다음 올해 들어와가지고 전직 이제 주한미 대사들이 일제히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영국하고 캐나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대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나는 이제 그 아주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실감이 안 나는 어릴 때 이제 이런 기억들이 다 존재하는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신세대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 이런 얘기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어떤가요?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건 모두가 다 이거 놀랄 일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한국 안에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답니다.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특히 유럽 쪽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렇다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굳이 이제 그걸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유럽의 이제 나라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 뭐 하는 나라인데 뭐 이랬다라는 정도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지 이제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 국제적인 뉴스 뭐 안 들여다보는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구분도 잘 못하는 거고 뭐 이랬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난 한 번도 노래는 안 들어봤지만, 그 다음에 BTS, 블랙핑크 멤버도 딱 한 명만 알아요. 제니인가? 맞나? 맞죠? 예. 네. 그래서 광고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 기억을 하게 된 정도고, 근데 노래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나도 이제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이제 이 노래, 가요 같은 걸 기억을 하게 되는 거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던 연령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존재하는 노래가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90년대가 뭐 한 중후반 정도까지, 그 이후로는 별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의 패턴,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사춘기 시절 배웠던 노래부터 시작해 이렇게 이제 기억이 쭉 나면, 그 뒤로는 이제 뭐 모르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평가들이 이제 다 다르고 하겠지만, 좀 다르겠지만, 이른바 뭐 케이팝이라는 게 대단하다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아주 대단하다 그러는데, 물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 뭐야 이거 뭐 클래식은 없고, 그래서 난 참 꼰대다 이러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대단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들었고, 물론 그걸 너무 이제 국뽕식으로 잡아갈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거 띄우시죠. 예. 네, 요거 잘 보이죠? G7 그룹 오브 세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마이크 안 써도 되겠네. 예. 서방 선진 7개국. 근데 영어는 뭐 서방 선진 7개국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부르죠. 서방 선진 7개국 이렇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서방 선진 7개국. 근데 일본에서는 꼭 보도를 할 때 서방 선진 7개국 이렇게 보도를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방인가요? 근데 꼭 굳이 또 이게 이제 참 묘한 건데, 저기서 이제 서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리적인 방향 개념은 아니고, 근데 역사적으로 저게 이제 또 함축대가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재밌는 건데,
탈아 입구 이런 얘기 들어봤죠. 탈아 입구. 옛날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제 메이주신 그 이 전후 시기에 이제 지도적 사상과 문명론지 계략 그래가 들어봐. 그것도 이제 책 번역도 잘 돼 나와 있으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근대화에서 메이주신에서 그러니까 사상적 내용상의 그 지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어떤 사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뭐 이러저러한 현대적인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이 사람의 이제 번역이죠. 그렇게 번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이제 탈라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자 구라파 탈라 입구론을 제기를 했던 그 이래로 물론 이제 그랬다가 또 다르게 이렇게 가고 말하자면 이제 일본이 나중에 이제 폭주를 하면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무슨 뭐 그 통상 얘기하는 천황 파시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이제 그 폭주를 해버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원폭 두 방 맞고 미국한테 지고 그러고 나서 항복하고 지고 점령당하면서 참 묘하게도 역설적인 탈라 입구가 실현돼 버렸어. 강제적으로 실현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기치 구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이잖아요.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겠다. 처음에 그러니까 탈라 입구 외치면서 시작됐던 메이주신 근대화라는 게 그 쭉 가다가 그냥 자존심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제 대동아 공영권 외치는 대로 났다가 사고쳐가 폭주해가 사고쳤죠. 그죠? 그러니까 원폭 두 방 맞고 완전히 이제 뻗어가지고 근데 이게 참 이런 것도 자꾸 섭리 이런 건 남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탈라 입구가 돼버렸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강제로 말하자면은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서방 진영에 서구 진영에 편입이 돼버렸죠. 강제 편입이 된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좋든 싫든 그걸 이제 거기에 불만스러워했던 이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 다 일본이 과거에 일본이라고 생각한 나라들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걸핏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거구 우위 뭐 이런 나오고 하지만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일본의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제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본 주류 세력들이 제일 후회를 해요. 가장 정말 괜한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엉망이 되게 됐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 뭐 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을사보호조약에서 한일합방까지 이르는 이제 과정에서 뭐 카스라테프트 밀약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 같은 게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거 이제 미국하고 관계고 그 앞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그 러시아가 엄청난 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꺾을 수 있었던 것도 영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쪽에 있었던 러시아의 그러니까 함대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해양을 이제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통과를 안 시켜줘, 통과를. 우선 뭐 수에즈 못 가는 거고, 저 밑으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남단에 이제 희망봉 좋고 돌아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도처에서 항구에 들를 때마다 이제 제동을 걸고 해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까지 그 다음에 온갖 가지 이제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러시아를 방해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군사력에서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엔 이제 이겼죠. 영국이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근데 러일 전쟁의 결과가 뭐 그 을사보호조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 청일 전쟁의 결과 청나라를 밀어내고 러일 전쟁의 결과 러시아를 밀어내버리고 나니 이제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에서는 딱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카스라테프트 이제 뭐 밀약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미국하고 관계.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관계가 말하자면 국제 정치적으로 일본의 이제 위상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탈라 입구가 국제 정치적으로도 위력을 이제 발휘를 한 거지. 문명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쭉 갔는데 수많은 이제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 1차 대전에도 이제 그 연합군 진영이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20년대 말에서 30년대 그 저물 시기에 그래서 이탈해 버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파시즘이 이제 대두되고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대두돼 올라온 것하고 상응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데서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파시즘이 쭉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소용돌이 휩싸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독일의 이제 그러니까 낭만적 민족주의, 파시즘적 조류 이런 부분들 상당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끌어오르는 분위기 이렇게 하면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갖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걷어차고 버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내부에서 이거 사고 낸다. 반대가 많이 있었더라. 근데 이제 아까 강자 얘기 이런 거 나왔었죠. 그때는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말리기 힘들 정도 기세등등할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를 깨버리고 러시아를 깨버리고 이렇게 되니 적어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시아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였지. 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 줄 알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일본 내 분위기도 우리가 청나라도 깨뜨리고 러시아도 깨뜨리고 야, 이제 막 밀어붙여요. 폭주.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그러니까 피살된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는 러일 전쟁을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죠. 격렬하게 이제 반대를 했는데 러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럽에 외교를 하러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참 그런 얘기들은 거의 잘 안 알려주는데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되겠냐 안 된다 하면 반대를 하고 막으려고 하고 뭐 오히려 이런 쪽에 이제 가까웠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한데 그 맥들이 이제 쭉 끊어져 나가고 아무튼 이제 3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뭐 그렇게 쭉쭉 전쟁으로 이제 폭주를 계속해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 치닫고 근데 그 내에서도 그러면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답니다. 계속 있고 그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말하자면 강화조약을 잘 그러니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한테 항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류의 참 일종의 이제 이 자뻑적인 어떤 그 자아도취적인 어떤 자기 상상이죠.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핏 상상을 해도. 근데 뭐 내달리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내고 죽은 사람이면 당연히 자국민이 제일 많은 거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아마 수백만이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당시 전체 인구의 저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생각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든지 전쟁과 관련된 희생자가 없는 집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원폭 두 방 맞고 치고 분위기가 그 이후에 참 희한한 분위기가 존재를 하는 평화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점령헌법이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제 강제를 한 거잖아. 미국이 강제를 내가 받아들이게 만든 이런 헌법인데 참 묘하게도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또 그래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제 그 스타일이고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응을 해버리고 평화헌법은 어떻든 간에 곡절이 어떻게 됐든 그 간에 이거는 성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서 잘 지켜나가는 게 좋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그다지 덩치는 크고 센 듯하지만 별로 이렇게 이제 현명한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새삼이 이제 그러니까 6.25 때도 이제 그랬지만 6.25도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또 기세등등하게 6.25 이후에도 뭐 이렇게 쭉쭉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활개치고 아시아의 상태가 만만치 않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이제 슬슬 특히 60년대 들어와서 입장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재무장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군비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제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평화헌법을 강요를 이렇게 하도록 해놔놓고 잘 안 바꿔지는 거 이제 이번에는 일본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의 당시 이제 분위기 방침은 전쟁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여러 가지로 기억으로도 그러하고 그게 정치적으로도 호소력과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식의 사고를 치면 안 된다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로 좌익을 넘어서 우파들까지도 대체로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일 안보조약 관련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거기에 당시 이제 자민당 정권이 미국의 이제 강도 높은 요구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고 차단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보를 갖다가 저기 사회당 쪽하고 굳이 얘기하면 운동권 데모꾼들한테 흘려가지고 데모를 갖다가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민당 정권은 입장이 뭔가 하면은 외교, 국방 뭐 이런 거 관련 국제 이런 건 다 미국한테 다 맡기고 놔두고 군사 어차피 우리는 이제 군대 없는 뭐 평화헌법 나라로 가기로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경제에 몰두한다 철저하게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욕을 갖다 또 세계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게 경제동물이라는 욕을 듣기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면 경제동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일본 보고 경제동물. 일본은 말하자면은 전쟁 미치광이지.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중반까지 상황을 보면은 일본은 전쟁 미치광이잖아요. 그 19세기 말에 청일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뭐 전쟁 계속 이렇게 갔으니 근데 난데없이 60년대 70년대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이제 별명이 전쟁하고 전쟁 경제동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이제 참 이제 묘하게 이제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일본 분위기는 그랬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옆길로 나간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일본에서는 굳이 서방 선진 7개국이라고 써요. 동서남북으로 치면 절대로 자신들은 이제 서방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 스타일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서방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동방 이러면은 말하자면 이제 공산 사회주의 진영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보면 재밌죠.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그죠?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서방 선진 7개국 그룹 오브 세븐. 근데 이 이제 7나라가 G7이 세계 최강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종합국력, 인구라든가 군사력까지 다 포함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중공하고 러시아가 있죠. 그런데 중공에 대해서든 러시아에 대해서든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아죠. 그죠? 스스로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어드밴스드 컨트리, 디벨로프드 컨트리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데, 이 선진국은 이제 종합적인 개념이죠. 경제력 뭐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 문명적 양식의 측면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국제정치적 행태까지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다 그냥
자유민주 국가들이죠.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라는 거. 또 다음 페이지. 한국의 종합 경제 실력은 G7급이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참 좋죠. 2023 올해 이제 GDP 추정 순위가 캐나다가 세계 전체 순위에 이제 9위입니다. 이제 총 GDP 순위가 한국이 현재 세계 12위. 한 몇 년간 보면 보통 이제 11위에서 1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2위권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출 시장 점유율로 가면은 세계 6위. 이제 G7만의 세계 전체 순위에서 세계 6위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이. 그 G7 기준으로 보면은 G7 안에서는 4위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영국보다 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다음입니다. G7으로 보면은.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 그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은 뭐 이과 쪽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없으면은 그러니까 현대 문명은 그냥 수도비죠. 이거부터 수도비지. 이거 그죠? 이게 다 올 수도비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석유 이상 가는 어떤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산업의 쌀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그 산업의 쌀로 표현하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의 표현이겠죠.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석유야 뭐 그냥 원자력 발전소 막 돌려서라도 대체할 수 없고 수많은 대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불가능하잖아요. 반도체는 무조건 이제 여기서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진입해 들어왔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사라진 21세기 세계 문명 안 되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수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는 미국, 2위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1위가 삼성입니다. 2위가 인텔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당연히 그 G7급이죠. G7 중간쯤 되는 날 G8로 확장 한국도 참여시키자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이제 회담이 열릴 때 초청을 받아간 거는 가까이 있으니까 의례적으로 초청이 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다시 엄청난 격돌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중국도 중국이었지만, 푸틴이 이제 사고를 치면서 난데없이 이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러시아, 중공, 북한도 더욱더 날뛰고, 이제 도발적인 행태들이 난무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라면은 수도됐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저렇게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의가 대단하고 버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이 지원을 안 했으면은 못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직접 개입은 안 하고 있지만 직접 개입은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6.25 그러니까 한국이 겪었던 6.25 전쟁하고 비교가 되는 바가 참 많죠. 그때는 이제 유엔 직접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어떤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어떤 거니까 정치적인 어떤 거니까 의미라든가 상황들은 보면은 유사한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직접 참전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아가면서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못 이기고 있죠, 그죠? 못 이기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때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돌은 계속 강화돼 들어가고 중국도 시진핑이 참 시진핑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참 예, 계속 사고를 치죠. 계속 치고 나오고 그 방첩법이라고 그럽니까? 간첩죄 그 법이 이제 대폭 강화된 그 법안을 이제 발효시켰다라는 게 보도가 나 중국에서 아마 지금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뭐 체포자가 계속 속출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격화돼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그 뭡니까 문재인 정권 시대에도 그 트럼프 시기죠. 혹시 겹칠 시기에도 잠깐 이제 G8 확장 그때는 G8가 아니라 그 12개 국가 정도로 확장시키자 뭐 이런 뭐 브라질, 인도까지 포함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그다지 이제 실효성은 없었던 얘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저 확장 얘기는 뭔가 하면은 명실상부한 서방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을 강력하게 결속시키자라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기로서 이게 나왔어요. 올해가 2023년 7월 27일이면은 이게 휴전 입증 조인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딱 70년이 됩니다. 예, 딱 70년 기억을 또 해두시고 70년. 그래서 전후 70년 이제 특집을 했던 건데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이런 거 얘기 세계 1만 7천명 국력이 이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8위였다. 그 다음 70년이 흘렀는데 이런 얘기 종종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쓰레기통 장미. 한국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1955년 유엔 한국 재건위원회 인도의 어떤 의원이 이제 참여를 인도도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죠? 저때 그런데 인도 의원의 눈에 한국 처지가 쓰레기통에서 장미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 정도를 넘었었죠. 엄청난 수준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다 가능했을까 이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라고 느껴지겠지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들을 이런 정도가 됐다라는 걸 한번 다시 상기를 하고 기억을 해두면 참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그 애기도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세계 6위 국가에서 태어난 겁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진국이라고 할 때 국력 손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군사력의 측면에서 핵무기를 빼고 나면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심지어 세계 4위 정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3위 내지 4위 정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핵무기를 뺀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참 얘기하기에 이제 복잡한 거지만 3대 핵무장 국가, 강국,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도 다 핵무기가 있고 하지만 미국, 중국, 중공, 러시아 뭐 3대 뭐 어마어마한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거하고 동시에 이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그 핵무장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제 그러니까 빼고 이렇게 간주한다라면 한국의 군사력은 그걸 앞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보도도 조금 있었지만 K방산 요새 이제 앞에 K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유행이더만요, 그죠? 방위산업, K방산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기술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우선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품질,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종종 중화학공업 이렇게 뭐 한국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중화학공업 건설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내내고 성취를 했다 이런 얘기 일반적으로 됐지만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 가지고 그 첨단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계공업 부분에서 첨단 부분 현대 무기라는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자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한국은 그 전투기 다 생산하잖아요. 생산 수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게 탱크, 전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탑 클래스에 해당된다고 보죠.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 엄청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게 놀라운 이제 수준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와가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성취를 해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누구의 공헌 이런 건 다 빼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뺄 수 없는 얘기고 오늘 테마는 이제 그건 아니고 근데 누구나 다 느끼시는 거지만 뭐 이거 다른 이야기로 이제 괴담 소위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인가 어젠가 오늘 조선일보 글에 이런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들의 아편 괴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던 그런 걸 봤는데 그 괴담을 믿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고의적인 것일까요? 그다음에 거기에 진짜 속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러 그런 것인가? 아까 그 무슨 이제 그 천일염 사재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면서 아니 100번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그 문제가 있다 치고 근데 그 물이 나가지고 1차 가는 거는 저쪽 태평양 저쪽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먼저 가지고 그게 돌아가지고 동해안으로 들어오나요 남해안으로 들어오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짓들을 하고 근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태들이 이제 횡행을 하고 이 선진국에 어울리는가? 어느 나라이든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나라가 없고 정치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고 뭐 좌파들 철딱선이 없는 좌파들 없는 서구국가들 뭐 있습니까? 다 설치고 사고도 내고 근데 뭐죠? 그러니까 그 태양광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범죄적 사기를 해먹은 액수가 보도가 뭐 8천 몇백억 이렇게 8,400억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야, 참 스케일 커졌구나. 그런 어떤 짓거리들, 범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로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참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이제 칭송받는 대단한 한국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카페든지 어디든지 뭐 혹은 전철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되찾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99%. 그 다음에 카페 같은데 뭘 놔두고 해가지고 그게 사라진다, 없어진다, 훔쳐간다.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거든요. 양식이 훌륭한 겁니다. 분명히 이제 훌륭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지점이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 첫째 저는 이제 이런 걸 느낍니다. 한국이 얼마나 어떤 것을 성취해냈고 어떤 것을 얼마나 성취를 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좀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오히려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연이기보다는 세미나하고 같이 조금 이따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교양, 그 교양, 시민강좌 이런 것들을 한 10여 년 전에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뭐 이런 게 그 10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희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직접적인 당장의 이런 어떤 보면은 좀 성급한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이런 데 이슈에 몰두하고 그 싸우고 해야죠. 그런 부분들에는 막 이게 뭐랄까 달아오르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뭐랄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공을 다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라는 부분들이 무슨 그 수거처럼 상투어처럼 굳어져가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사고방식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떠한 위대한 성취도 단시간에 아무런 이런 것들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정상화, 이제 건강성의 회복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거니까 이런 그야말로 좌우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운, 좌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아까운 범죄적이고 엽기적인 기괴한 어떤 거니까 거의 괴기물 수준의 형태죠. 저거는 뭐 정치적으로 따지기 전에 범죄 집단에 가까운 작태들을 벌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행태를 하고 행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이제 그 다스리고 제압을 내 들어가고 건강성을 전체적으로 회복에 들어가려면은 당장에 이제 그러니까 다가오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 되게 다 중요하지만 내년 선거도 중요하고 당장의 이런 일들 다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도 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듣기 좋은 소리로서 시민 교양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떤 조금 이제 그 정치적 본격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택동이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라면은 모택동다운 소리지만 헛소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라면은 모택동이 그 얘기에 그러니까 본의도 그 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 알려진 바가 있다라는 거고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면은 권력의 총알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 총알이 나오는 권력의 총알이 나오는 그 뭡니까 탄창은 모택동식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라면 권력은 이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그건 좌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정치적 함의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냉전 이후 그다음에 종종 뭐 나오는 얘기가 냉전은 이제 지나갔고 냉전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이념의 시대는 갔다 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얘기해도 학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이념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또나서 얘기하자면 이념이라는 게 뭐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차원의 얘기를 떠나가지고 생각이잖아요. 생각.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그 생각이 없으면 뭐랄까. 그걸 갖다 비유적으로 그러잖아요. 골빈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비면은 당하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생각, 사고방식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념이라고称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속으로는 엄중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정치를 하게 될 때 지켜야 되는 게 있죠. 헌법이 있죠. 헌법에서 1조에서 딱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규정을 딱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쭉쭉 나오고 한국은 자유민주 체제죠.
이런 부분들. 그 이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떠해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종종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소홀히 해버리고. 그리고 그걸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은, 그러니까 사특한 생각을 품었던 자들에게 기회를 줘왔다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 피해가 후배분들 혹은 이제 신세대 분들한테 이제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나라니까 참 잘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좌우에 대한 어떤 거니까 그걸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뭐, 그 다음에 과해서도 안 되는 거겠지만, 좀, 뭐랄까요. 그걸 너무 우습게 알아버리면, 당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교인들이시니까 좀 그런 표현 아시죠? 가시라는 표현. 그 바울이, 가시가 있다. 그걸 갖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겸손을 알게 하고, 그리고 뜻을 알게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설적이게도 공산주의, 제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그 존재를 뭐 일종의 역설적인 어떤 거니까 가시라고 역사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 계속 찔러대니까 나태해지고 방만해지고 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공산주의와의 그러니까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한국의 또 성취를 가능하게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지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왜 가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런 가시를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겨나가고 하면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촉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거니까 가시를 품은 붉은 독초라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자라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자라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사가 그 끝을 맺습니까? 시간이 쭉 이어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뜻은 이제 후쿠야마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뜻은 뭔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대립에서 이제 그 결론적 확정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썼던 표현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다음에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어떤 다른 짓을 하고 사고를 내고 하는 일은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독초는 또다시 자라난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늦추면은 붉은 독초가 가시를 분 붉은 독초가 다시 자라난다는 한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곤란하고 아픈 상황들이 이제 많이 겹쳐가고 있는 이제 좋은 점만 이제 서두에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지만 한국이 봉착한 그 앞으로 어떤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걸 예감하게 하는 그 예감케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싹들 많이 보이는 지점들이 있죠. 이겨나가요. 또 노력을 해나가고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소박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비가 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의 학자들, 경제학자들 표현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에 현대의,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시장 경제의 경제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빼고는 얘기할 필요도 수준도 없다. 아예. 한국 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연속적 진행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 쭉 연장선상에서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이렇게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안에서도 밖에서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택하고 진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해양자유민주 국가 세력에게 딱 해양자유, 저는 이제 해양자유 문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보여줬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하나로 겹치는 것이고 그게 번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쭉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적 위치에 한국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도 좀 쓰고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달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월간 조선에 제가 문명과 역사 이제 연재를 하면서 지난달에 이제 썼던 개인과 양심 그리고 유로에 썼던 겁니다. 이런 문명 이런 게 썼던 게 있었는데 토스포럼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시니까 이제 얘기들을 좀 종교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존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은구 씨가 이제 잘 편집은 잘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다 존중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저는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도 트루스 포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좀 학습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 신앙을 이렇게 반드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학적, 신앙적 용어를 빼고도 이렇게 호소력 설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이제 이제 일종의 신학적 학습도 조금 이루어지면 좋다라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 이념에서 중심도 컨셉에 해당이 되는 게 개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개인과 양심, 하도 양심불량인 놈이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었는데, 개인도 양심도, 히틀러가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히틀러도 그랬고, 니체도 그랬다라는 건데, 특히 히틀러가 양심이라는 것은 유대인 놈들의 알량한, 그러니까 뭐 어쩌고 자시고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욕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학자가 이제, 고마운 칭찬이지만 히틀러가 잘 모르고 있다. 원래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써져 있는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다. 네,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몇몇 대목들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아마 욥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한 두세 차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업한 번역에서도
그 영어 이제 conscience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심에 해당되는 단어 이제 그 영어판 해보면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의역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근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는 신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 준 선물이다.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고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부분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개인의 이제 그 뭐 개인의 발명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저서들이 쭉 있는데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적인 유대교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그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딱 하죠. 이렇게 하고 양심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고 양심이라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게 그 뭡니까 이 발음이 참 이런 얘기는 처음 듣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 기원이 이제 라틴어 이 발음 참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 컨시엔티아 뭐 이게 티아라고 했을까 시아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앞에 콘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은 건데 이제 사이언스라는 거 일반적으로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더 좁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라틴어 이전에 그러니까 신약은 그 그리스로 써졌잖아요. 그죠? 그리스로 써졌을 때 그 용어를 갖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차례대로 이제 옮겨져 가지고 오늘날 컨시언스 이렇게 얘기되는 이제 양심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그 라틴어 그거고 그건데 그거는 그리스어를 옮긴 거고 신약에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시네이데이시스라는 어떤 단어가 쭉 나오는데 번역 판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체로 30번 전후가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바울 서신 이후로부터 쫙 나오는데 이런 거 뭐 나중에 그러니까 영어 판본 이런 데서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런 것도 재미가 있어요. 찾아보면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킹 제임스판 같은 경우에는 27번 다른 데서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양심 이렇게 쳐보면은 신약에서 대체로 판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0문 전후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구약에 한 2번, 3번 정도 나오나 그건 다 의역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그 개인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 당시에 이제 지중해 정신 문명이 이제 쭉 모아진 거지만 참 놀라운 어떤 성취고 성과였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품 안에서 다 이게 뭔고 하면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이제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음, 신앙을 갖다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딱 내세우잖아요. 그죠? 개개인의. 이게 이제 참 놀라운데 이게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컨셉이 개인, 양심 이런 컨셉이 그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르게 이렇게 되는 거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단위 자체가 민족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단순하게 아마 감이 바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 자체가
사람들 전체가 이렇게 딱 되는데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종교 신앙을 매개로 해가 개인이라는 개념이 전면으로 등장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 주장이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단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대 문명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개인이 만개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정말로 중요하게 이렇게 존중되고 오늘날 그런 부분들은 다 겹쳐가 있잖아요. 그죠? 인권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라는 게 개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 있는데 이게 단판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등장은 이미 그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느 학자의 이제 표현을 빌자라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유럽의 이제 상황이라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야만적인 면모도 굉장히 많잖아요. 단판에 이루어지는 못했고 실제로 그 한때는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이나 좀 들떨어진 모습도 많이 보이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그 성급한 그러니까 이게 근대화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프랑스 혁명 전후 시기에 계몽주의자들이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하고 역사적 기여도 많이 했었지만 그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폭주를 하면서 잘못 판단한 것들도 굉장히 많죠. 기독교 때문에 중세가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라면은 이건 오히려 그 서구인이 아닌 이제 일본인이 참 정리를 잘했는데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어떤 일본의 이제 그 대정치 사상의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어떤인데 작고 하셨죠. 이제 이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그러니까 서구 지중해 문명, 고전 문명을 갖다가 기독교를 매개로 하여 말하자면 이 야만인들이 들어와 유럽 세계로 게르만인 들어와 가지고 700년에서 1000년에 걸쳐서 학습을 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꼭 이제 이 기왕에 또 이게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한다라면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이게 이제 과장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좋든 싫든 원든 원치 않든 현대 문명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독교 문명이에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관, 이념 틀, 그러니까 행동, 원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따지고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고 수렴대가 있는 것들이 다 포착이 되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신비론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거기에 몰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또 신비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알아나가고 다져나가고 학습하고 또 전달해 나가고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두터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그러니까 내세에 몰두하는 종교인가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다를 수가 있고,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원래 첫머리가 다 중요하니까,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더라를 긍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뭐, 죽어서 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고 이미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뜻하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어떤 게 부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바르고 바람직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루어져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으로 쭉 이건 뭐 복잡하게 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좀 뭐 믿고 기도를 하는 분들은 다 그걸 떠나가지고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이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들은 출발에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표현을 뭐라고 하든가 간에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가 간에 말하자면은 보시기에 좋았던 그 면모가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 성취되어 가는 것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어가 계속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근데 중세 시기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마치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진보에 가까운 의미로 프로그레시브에 가까운 의미로 그 뜻으로 써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근대 이후에는 단어가 교체되어 버리면서 서로 종교와 이게 이제 결별해 버려서 분리돼 버리고 떨어져 나가 버리는데, 즉 뭔가 하면은 기독교적 사유와 정신이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가 있고 그래서 뭐 염세적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이 태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사탄의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뭐 이런 것까지도 늘 대색해가면서 조심해 나가면서, 그러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로, 예. 그래서 그 전제로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뭐죠? 그 시네이드시스라고 뭐라고 하지? 원어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게 이제 용어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의미, 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 먹어라. 생각을 고쳐 먹어라. 말하자면 좀,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회개라는 거지. 그게 이제 단순한 반성의, 윤리적 반성의 의미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좀 고쳐 먹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발상을 좀 바꿔봐라. 그러니까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겠다. 가령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게 이제 왜 거기에 메타노이라는 개념이 회개의 반성적 의미 이렇게 포함되어 버렸는가 하면은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유대교 시대까지만 해도 뭐 이랬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면, 인간의 내면, 양심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놔두고 겉으로의 율법만을 지키면은 되는 걸로만 이렇게 되는데,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때리고 들어오는 게 이거잖아요. 율법은, 예수님 나중에 이러잖아요. 율법 당연한 거고, 그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다 됐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개인, 양심, 내면으로 들어가고 이제 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돼야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실현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 이야기를 합시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상투어가 됐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를 다 치게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켜야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양심 딱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이 그 긴장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먼 나라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속임수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다라는, 이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런 거래,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런 신뢰, 믿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약서는 당연한 거지만 계약서 있어도 사기치려면 다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깨지려면은 다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욕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부분, 그걸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실현시켜 나가는 것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그리고 그걸 율법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물어가면서 이래 돼야 실현이 됩니다라는 부분들이 쭉 이어져 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처음부터 근대 문명의 초창기부터 이제 좌익들 같은 경우에서는 좌익 세력들, 사상가들, 그런 인간들은 등장해가지고 거기다가 욕을 퍼부어 댄 거죠. 스스로 헤아리지도 못했으면서 무엇이 어떻게 건강한 역할을 했는가를 헤아리고 읽어낼 능력은 안 되는 주제에 그러면서 욕만 해댄 거죠,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좌익들이 초창기에 무신론적 좌익들이 가장 열을 내가지고 대상으로 삼은 게 기독교잖아요. 아주 들이받아 나가면서 온갖 가지의 논리와 용어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기독교 욕먹을 거 많죠. 근데 막 그렇게 몰두를 하고 했었지만 말 같지도 않다 다 틀려먹은 얘기들인 거죠. 이런 것들. 기왕의 기독교, 딱 그러면 공부도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빠져서 다른 어떤 종교들을 뭐 그보다 우리가 낫고 뭐 저거는 못하고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치와 함의가 그 건강성이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이제 그 발전 성과에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되는가를 헤아리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조금 그래야 또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깊게 헤아려 들어가고 따져보고 할 수가 있어야 더 많은 어떤 거니까 이런 이제 건강한 생각을 공유하게 할 수가 있는 세상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봐버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사특한 어떤 거니까 논리에 이렇게 이제 유혹당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은 아까 좀 서두에 좀 얘기를 했죠. 공부를 좀 같이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이제 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또 이런 공부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